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어떻게 2024년 갑진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저는 올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빠담빠담하게 만들어 드릴 콘텐츠를 찾아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선인장은요, 가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하나는 가시를 밖으로 뻗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가 점점 자라면서 구부러져서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가시가 없는 게 있답니다. 이 선인장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를 해보면 청춘들은 기운은 넘쳐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방어 기제로 가시를 밖으로 뻗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에 이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어떤 회화들로 가시가 자기 안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겉으로 가시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요, 청춘이라고 중년이라고 노년이라고 다 똑같을 순 없죠. 나이 들수록 잘 철들고 성숙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시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요, 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의 문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에 2권의 산문집을 발표를 하셨어요. 순례 그리고 두근거리는 고요. 이 2권을 통해서 작가는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독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하죠. 과연 나는 누구고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가는가. 네, 그래서 오늘 마담빠담의 새해 첫 영상은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특히 이 순례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히말라야 등반기를 K형이라는 지인에게 편지글 형식으로 쓴 내용이고, 2장은 티베트인들의 영혼의 성소인 카일라스 산을 가면서 쓴 글이고, 3장은 그 유명한 순례길 산티아고를 홀로 걸으며 사색한 내용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저도 놀랐는데요, 박범신 작가가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한 후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성찰한 단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창시자인 윤병부 박사는 자신의 건강 비결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덧붙이세요. 그럭저럭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면 그걸로 만족할 일이다. 그럭저럭. 정말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됐어 하는 마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박범신 작가도 책머리에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부디 여일했으면 좋겠다. 여일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평온한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럭저럭 지낸다, 여일하다, 이게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자신에게 묻죠.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은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바르도, 티베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삶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 순간을 바르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박범신 작가의 이 순례를 함께 하면서 바르도를 외쳐볼까요? 그 전에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작은 집, 거기서 머물면서 작가에게 들려주는 가족의 노래가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장면부터 함께 하시죠. 아래층 부엌에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로지 주인은 젊은 부부로서 10살이 채 안 된 2 딸과 카트만두에서 온 처녀 파생 세르파와 함께 삽니다. 처음엔 노래소리를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그 노래가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차례대로 부르며 돌아가는 돌림 노래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림 노래는 1시간이 훨씬 넘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림 노래는 길고 따뜻했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와 잡담이 돌림노래 사이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둘러앉아 돌림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보내는 저들에게 가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눈엔 자꾸 온 가족이 모여도 서로 마주 앉기보다 일렬로 앉아 현대인의 신이기도 한 텔레비전을 향해 경배드리는 우리네 가정의 밤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 티베트어로 세계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이 산을 오르면서 작가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 전신무력, 설사를 유발하는 고산증으로 시달리면서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트레킹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라는 것, 산은 참된 나를 열게 하는 신의 품이라는 것. 작가는 히말라야에서 본 것들을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히말라야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속도를 다투지 않는 수많은 길과 본성을 잃지 않는 사람과 문명의 비계덩어리를 가볍게 뚫고 들어와 내장까지 밝혀주는 투명한 햇빛과 자유롭기 한정없는 바람, 만년 빙하를 이고 있어도 결코 허공을 이기지 못하는 거대한 설산들을 보았습니다. 또 감히 고백하자면 행복하고 충만되기 위해서 내가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행복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타고난 역마살 때문인지 한때는 매년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배낭을 서재 한켠에 놓고 지냈는데 배낭을 볼 때마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 난 바람이야, 이야기하는 바람이야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물었다죠. 당신 도대체 뭘 찾아 헤매냐고. 그러면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글쎄, 미스킴을 찾아 헤매는 건가? 미스킴 여기 있어요. 멀리 가실 거 없는데. 네, 그런 역마살은 결국 카일라스 산으로 작가를 또 불러냅니다. 카일라스 산은 티베트인들에게는 굉장히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이고 또 지구의 배꼽인 수메르산이라고 해서 신성시하죠. 근데 이 산에서 작가는 또 한 번 선물처럼 축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6마을이 다 모여서 승마 경기를 하는 망과제, 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축제는 거의 종일 계속됐다. 여자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었으며 노인과 남자들의 술잔을 채워주었고 틈이 나면 합창으로 노래를 불렀다.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세대 간의 배타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자주 젊은 사람과 중년층과 노인층이 각각 다르게 모여 앉아 놀기 마련인 우리들의 축제 문화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곳엔 세대 간의 간극도 없었고 승자와 패자 간의 이분법적 분별도 전혀 없었다. 구별이 있다면 노인을 먼저 보살피고 챙기는 장유유서의 아름다운 풍경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환했고 친했고 구별 없이 섞여 모두가 한 덩어리 친구로서 즐겼지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장유유서의 흐름을 따랐다. 그들의 노래는 끝날 줄 몰랐고 춤이 계속됐다. 세계에선 가장 가난한 민족 중 하나인데 축제 마당을 통해 내가 보고 만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해 보였다. 티베트의 주도인 라사에서 북쪽으로 190여 킬로미터를 가면 볼 수 있는 남초 호수, 하늘 호수라 해서 영혼의 표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 호수로 향하는 길에서 작가는 오체투지로 전진해오는 젊은 스님도 만납니다. 1년 전 집을 떠나왔다는 스님의 표정은 그러나 한없이 밝고 팔뚝 근육은 차돌처럼 단단하고 눈빛은 깊고 서늘했다고요. 심지어 10년 넘게 오로지 오체투지로 산맥을 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려는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티베트에 가면 슬프도록 투명한 하늘을 보고 황량하면서도 이상한 서기로 가득 찬 듯한 대지를 보고 그 다음 영혼과 육체를 물같이 부드럽게 풀어헤쳐 길을 따라 흐르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멀리 보는 게 좋다. 천천히 흐르는 기분으로 걸어보라. 티베트에선 빠른 것과 느린 것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을 다툴 필요 없고 듣고 본 정보와 지식을 간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메모지와 카메라 따위는 던져버리는 게 오히려 좋다. 보는 풍경들과 듣는 정보들과 만나는 인정까지 모두 바람이 그물망을 빠져나가듯 내 갈빗대 사이로 통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티베트 여행에서 우선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걸을 동안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순례에 나선다는 말처럼 스스로 길이 되고 바람이 되고 싶은 작가 박범신. 나는 본래 길이었으며 바람이었다. 평생 머물고 싶었지만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의 나는 껍데기뿐이었다. 나는 그러나 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다. 방어 기제에 충실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적 의미에 갇혀 내 영혼을 폐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의무를 높여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에게 속아주었고 용서해 주었다. 그래도 나는 자주 불안했다. 나는 자주 비명을 지르거나 한밤중 거리로 나가 배회하는 날도 자주 있었다. 한밤의 거리를 혼자 헤맬 때, 늦은 밤 선술집 어둑한 기퉁이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때, 취한 걸음으로 거리에 나섰다가 불현듯 아침 놀과 마주칠 때, 사는 게 부끄러워 아침 놀빛을 등지고 앉아 소주와 함께 먹은 파전을 토해낼 때 나는 자주 내가 죽어 지금 심심한 홀령으로 살고 있으며 이 심심한 나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상상에 진저리를 쳤다. 어느 낯선 은하계, 낯선 별의 투구 끝에 안간힘을 써서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2019년 새봄부터 7월까지 이어진 산티아고 순례길. 작가에게 문학은 정말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고 또 거룩한 성찬이어서 언제든 무릎 꿇고 받겠다 할 만큼 운명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문학이 헛짓 사랑이라고 느낄 만큼 그 2016년 미투 사건이라는 큰 상처를 겪기도 했죠. 물론 왜곡된 사실들이 다 해명이 돼서 풀렸지만 3년 동안 붓을 꺾고 그리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을 작가는 그 관의 못만 뺐을 뿐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배낭, 온몸을 짓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느 날은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배낭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할 수 있는 힘, 그거는 바로 지팡이, 스틱이었다고 작가는 예찬을 합니다. 배낭은 짊어지고 가지만 스틱은 손으로 잡고 간다. 배낭은 위에서 내 몸을 짓누르면서 내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만 스틱은 아래에서 내게 힘을 보태거나 나누어 견디면서 한 몸이 되는 방법으로 내 사랑을 확인한다. 배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대적이라면 스틱은 사뭇 절대적이다. 인생길에도 이런 스틱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 돌아보면 내 인생길에 스틱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잠깐씩 스틱이 돼준 사람도 많거니와 오래 내 스틱이 돼서 이제 거의 자동으로 나의 부실한 부분을 받쳐주는 사람도 있다. 아내가 바로 그렇다. (37일을) 꼬박 걸어 도착한 산티아고 대성당. 걷는 동안 작가는 3번을 울었다고 하죠. 순례를 시작하고 4일째 페르돈봉 정상에 올랐을 때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정상에서 느닷없이 눈물이 흘렀고, 두 번째는 오래된 도시 폰테라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아세보 언덕에서 청춘은
나를 떠나가 돌아오지 않고 라고 수첩에 쓰는데 순간 힘겨웠던 시간들이 떠올라 혼자 엎드려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해 바라본 첨탑들이 또 그렇게 예고 없이 눈물을 쏟게 했죠. 화가 고흐는 인생을 별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혼자 길을 가면서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이끌어주는 힘, 그건 바로 길 자체였다고 작가 박범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암이라는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도 그것이 삶의 벼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순례길의 어떤 황홀한 초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가 내내 걸었던 길 덕분이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요. 작가에게 길은 생명이면서 곧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룩한 순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사랑하는 이여, 나의 죽음을 결코 차갑게 여기지 마소서. 내가 태어날 때와 내가 죽을 때를 구별하지 마소서. 혹 슬플지라도 환하고 따뜻한 슬픔으로 나를 느끼소서. 내 평생 따뜻한 물로 흐르며 살기를 간구했으니 갓 낳은 달걀을 두 손으로 쥐었을 때처럼 탄생처럼 죽음으로 떠나는 나의 영혼도 부디 따뜻한 파동으로 느끼소서. 나태주 시인의 시 새해 인사.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인은 거기다가 별빛과 물소리와 꽃과 새소리를 덤으로 받았다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없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네, 여러분들의 한 해도 이렇게 작지만 소박한, 그래서 더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올해부터 저는 여러분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체험해서 그 결과를,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계속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겠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